예, 반갑습니다. 지금 그 소개를 받은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다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오늘같이 좋은 날 공부를 할 학생들이 과연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 강의장 오기 전에 잠깐 들어왔는데 약간 열기가 화끈화끈하는 것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그 주변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시민들이 좀 얘기하는데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에서 정치를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라움식 폴리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에 독일어거든요. 그 다음에 식은 배 똑같습니다. 배. 그러니까 우주선처럼 하늘 공중에 둥둥 떠 있고 현실의 실생활과는 좀 멀어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좀 더러운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뭔가 조금 이 시민들의 삶과는 괴리되어 있는 어떤 이상한 영역 같은 이러한 표현들이 독일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시민들이나 특히 평범한 사람들, 특히 이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거나 약자들, 이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치이기 때문에 이 정치를 어쨌든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을 때 사회가 좀 더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공평해지고 좀 더 역동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좋은 날 친구들은 어디 놀러도 가고 바람도 쐬러 나가고 이럴 텐데 이 자리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진지한 이 강의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해야 될 부분은 의회와 정당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을 받았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의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모임이 대학생 국회이다 보니까 아마 앞선 강의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 앞선 분들이 강의하시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의회의 기본적인 원리, 그다음에 정당의 기본적인 원리, 그다음 이런 것이 어떤 맥락에서 정치에서 의미를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죠.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었던 오해 편견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은 특권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특권 폐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국회의원 특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매일 국회에서 싸움만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국회 파행시키고 하는 일도 없는데, 가져가는 돈은 신문에 나는 거 보면은 이게 적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실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제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9년에 스웨덴을 방문을 했었는데요. 스웨덴에 이제 국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했는데 그때가 이제 스웨덴 총선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로 치면은 산자위원 산자산업자원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쯤 되는 칠선 의원을 만나기로 하고 이제 의회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우리는 서로 잘 모르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웬 그 꼬깃꼬깃한 양복에 그다음에 머리는 새집이 떠가고 이렇게 올라가 계신 분이 앞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설마 저분이 그래서 스웨덴은 선진국인데 저분이 스웨덴 국회의원은 아니겠지. 그러고 있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우리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내 스웨덴 산자위원장 누구누구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 사무실에 이제 갔는데 책상 위에 영수증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 영수증이 뭐지? 지금 자기가 하던 일이 영수증을 오려갖고 이게 이제 회계 보고할 수 있도록 종이에 붙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날 들은 얘기는 유럽 정치 전반에 대한 흐름, 그 다음에 나토를 비롯한 유럽의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스웨덴의 사회복지 모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던지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그분이 어떤 무슨 분단의 지휘자처럼 수많은 보장을 두고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16세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늘 사람들과 협상해야 됐고 늘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머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쉬었다 하얗게 이런 농담을 좀 던지는 걸 봤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너무 많은 일을 많은 보장을 거느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 일부 부분은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이제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반대 이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면책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 이것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무슨 공항에서 라운지를 VIP 라운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소소한 특권이 있긴 해요. 그 특권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약간 의전상의 배려가 있긴 한데, 가장 제도적으로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헌법에 정의되어 있는 특권은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특권이 우리가 이제 정치 개혁이나 의회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특권 폐지 문제가 늘 쟁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제도나 그다음에 하나의 기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로 돌아가 보는 것.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뭔가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한테 뭔가 엄청난 특권을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한다고 우리가 직접 뽑는 사람들인데 그런 걸 위해서 만든 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나 권한이 있을 때 이 권한이 어디에서 언제 왜 어떤 이유로 시민들이 이 권한을 국회의원한테 부여했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면책특권은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45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 조항은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좀 성숙해 있는 나라, 자치민주주의라고 표방하는 나라의 대부분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죠. 이 조항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면책특권의 기원은 1397년입니다. 14세기 말이 되겠죠.
토마스 핵시라고 하는 영국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영국에서 이제 리차드 2세가 영국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낭비벽이 엄청 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왕비 역시 낭비벽이 엄청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실에서 엄청난 양의 미국 그 귀중품을 사들이거나 그 다음에 옷 치장하는데 지거나 궁궐을 짓거나 이러한데 이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왕권이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발언을 잘못 눈에 찍혔다가는 목이 달아날 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핵시는 이 회계를 숫자를 다루는 일을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실을 예산 들어가는 걸 보니까 아니 이거는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의문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래서 이 토마스 핵시가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나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왕한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왕이 노발대발했죠. 아니 내가 좀 쓰겠다는데 이걸 못 쓰게 한단 말이야? 너 뭐야?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보냅니다. 그 뒤로 이제 오히려 더 이런 그 왕의 어떤 탐욕이나 이런 것이 더 심해진 거죠. 이 토마스 핵시 사례는 그 다음 왕인 헨리 4세가 토마스 핵시를 면책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제도로 정착된 거, 의원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좀 국정을 잘못 끌고 가고 있고, 국왕이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효과는 결국 그 영국의 쇠락, 영국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의원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자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689년에 영국의 명예혁명,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장전이 선포가 됩니다. 그 권리 장전 안에 이 면책특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좀 더 그 보편적인 제도로 정착되게 되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이 내용도 역시 들어가면서 현재의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면책특권을 집어넣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의원들의 중요한 권한으로 설정하게 된 겁니다. 현행 헌법 45조에 명시하는 면책특권의 의의는 행정부 강력하죠. 수많은 관료와 심지어 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법부. 쟁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유권을 갖고 있는 판단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좀 발전하게 되면 역시 그 거대한 자본, 그 다음에 대기업, 기업 집단, 이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들로부터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서 면책특권을 우리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요한 권리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면책특권이 그냥 막 생긴, 이게 국회의원 이게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특권이라고 많은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치사에서 이 면책특권이 공격받은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국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될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토마스 핵시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정치 행위를 한 것을 임의적으로 행정부나 어떤 권력이 임의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갖게 되는 특권과 매를 같이 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면책특권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신 분 있을 겁니다. 2005년도에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국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노회찬 의원은 2005년 삼성그룹과 검찰 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녹취 파일을 입수하는데요. 어떤 제보자가 노회찬 의원한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묵과하기 좀 힘든 문제다. 그래서 의원실에 이제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18일 노회찬 의원은 이 본인이 입수한 문건을 상임위에서 그때 법사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문건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녹취록을 공개를 하죠. 근데 검찰은 해당 문건이 의원 발언 직전에 노회찬 의원실 블로그에 게재된 것을 문제 삼아.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이제 보좌관들이 이건 너무나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이 가서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보좌관들과 회의를 해서 이 내용은 어떻게 내가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일일이 이 발언문을 정리합니다. 발언문을 정리해서 사실 발언문을 정리할 때는 토시, 표현 이런 것 이제 정치적으로 고려를 좀 해야 돼요. 어떠한 표현이 적절한가, 그리고 어디까지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잘 조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발표된 내용을 이제 의원이 발언한 것과 동시에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의원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걸 문제 삼아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고 노회찬 의원은 2013년 2월 14일 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최순실 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간의 이제 거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죠. 만약에 이때 노회찬 의원이 제기했었던 삼성그룹이 이제 정치에 과도하게 관여하고, 조정하려고 했었던 문제가 일정하게 좀 조정이 되고, 제재가 돼서 바로 잡혔었다면 아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되게 중요한 문제를 거론을 국회의원이 한 것이고 이 국회의원이 거론한 이 내용은 시민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문제는 노회찬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다뤄진 것이 아니라 노회찬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핵심 쟁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사회가 그때 좀 더 이 문제를 투명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잘 정리를 했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실기한 것은 결국 그것의 모든 피해는 이제 시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 어떤 비극적인 상황까지 가게 됐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98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신민당의 유성환 의원님이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공화국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남북 간의 어떤 평화적인 관계를 얘기한다거나 좀 전향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금기에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성환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이 나라 국시는 왜 방공이냐? 국시라는 것은 그런 게 없거든요. 헌법에 국시가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방공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헌법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가 마치 헌법이 반공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공안 사건을 일으키고 하니까 유성환 의원이 우리 국시는 방공이 아니라 나는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국회의원이 의회에서 대정부의장에서 대정부 질의의 내용인데 이거 내용을 문제 삼아서 이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을 시키려면 심정을 확보해야 되니까 당시 의원들은 이걸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들이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서 유성환 의원이 체포 구속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노태우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 석방이 되긴 됐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어떤 면책 특권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불체포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 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시민의 요구를 대표해서 그 다음에 국정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발언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 의회의 존재 의미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시민의 뜻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중요한 정치 기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권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을 보호해주기 때문이고 바로 이렇게 보호하는 이유는 바로 시민의 권리, 그 다음에 시민의 인권, 그 다음에 시민의 어떤 경제적인,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시민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권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들 일 안 하는데 돈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세비가 이제 여러 차례 언론에 문제 제기되는데 언론은 사회의 이제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이 의회, 이제 그 다음에 행정부, 그다음 사법부를 이제 비판하고 그 비판을 통해서 이제 시민의 여론을 이렇게 모아서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죠. 게이트 키핑을 해서 비판하고 그것을 좀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회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제4의 기구, 제4의 기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언론에서 이제 세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비라고 하는 개념은 국회의원이 직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및 활동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지금 20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은 연 1억 3,796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마 1억 4천 이 정도 될 건데 한 1억 3천, 4천 요 정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세금만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정책 개발,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책을 연구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지원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고, 뭐 기타 이제 사무용품 등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의원들이 이제 받는 경제적인 보조의 가장 큰 것은 세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비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비는 이렇게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봤어요. 과연 그럼 우리나라 의원들이 다른 나라 의원들보다 정말 뭐 터무니없이 많이 받느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좀 비슷합니다. 미국이 조금 높고요.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국가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체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세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했을 때 결코 높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세비의 기원은 민주주의가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온 영국 같은 경우 상당 기간 의원들한테 세비 돈을 안 줬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내고 하는 거예요. 의원 활동은. 그리고 독일도 1918년 독일 혁명 이전에 만들어진 이제 신분제 의회가 있었거든요. 의원들한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평민들도 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조항이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의원들한테 돈을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은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을 많이 세비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수많은 인권들의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의원이 될 생각을 아예 애시당초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유 있고 돈이 막 집에 쌓아놓고 있는데 썩는 이런 정도의 조건 아니면 개인한 일이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고 권력을 다루는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회의 이제 특권층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제한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작 정치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평범한 시민들은 자기 자신의 대표를 의회에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비의 문제는 근본 정치와 관련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비를 줄이거나 세비를 없애면 근본 정치적 경향이 커질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 이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테네 민주주의도 그게 뭐 시민들이 다 모여서 미네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미네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미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네에서 의결할 안건을 누군가는 정리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정리하는 회의를 시민평의회라고 했고 보울레라고 했어요. 그 보울레를 한 500에서 600명 정도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민들. 이거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직접민주주의 하는데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은 추천제입니다. 시민 누구나가 다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추천을 뽑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테네의 시민들은 대부분 농민이거나, 그래서 일을 하는 그 시에서 일하는 성인 남성, 3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 이제 미네에 들어왔고, 그리고 노예는 안 되고 여성은 못 들어갔죠. 대부분 그 가정의 가게를 책임져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갖고 매일 회의를 하는데 돈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루 일당에 준하는 돈을 줬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면.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시기에.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것이 19세기에 전개가 되는데, 18세기, 19세기 전환기에. 그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투표권을 달라는 것이 핵심적인 시민에게.
거의 몇 조 안 됐던 시기가 있고, 지금은 예산이 몇백 조가 된단 말이죠. 그 국가의 규모도 커졌고, 관료 행정부의 크기도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의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하는 예산도 커지고, 사업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 숫자는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00에서 300, 그 사이에 계속.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 국회의원이 다뤄야 되는 일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거고, 한 사람이.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들여다봐야 되는 예산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국회의원 개인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보좌관 문제가 얘기가 되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핵심적인 일을 보면 정부의 예산 심사 의결,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입법 심의, 법을 정하는, 우리 사회의 규율 정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행정부나 이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각종 정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1인당 인구수는 국회의원 한 명당 17만 명 정도가 이제 17만 명 시민을 임기 4년 동안 다 만날 수 없는 정도 규모가 큰 거죠. 모든 일의 규모가 되게 다 커졌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8명이 저는 그냥 쉽게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의원 보좌관 문제를 우리가 정말 좀 진지하게 다룬다면 국회의원 숫자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지난 시간에 아마 자료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주의는 사실 되게 중요한 기능이 유사성이 있거든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민의 얼굴을 가장 잘 닮은 사람들이 이제 시민을 대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7만 명의 시민을 모아서 대표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5만이나 6만, 그것보다 더 적게, 그렇게 국회의원의 어떤 이 대표 범위가 좀 줄어들수록 훨씬 더 시민들에 가깝게 국회의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 문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정계 특히 가운데에서 숫자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의원 숫자 문제도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13위의 무역 대국이고, 그 다음에 이 집행하는 예산의 규모도 이제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가 있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이제 시민들의 전체 이것과 이제 분리한다면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원의 역할 가운데, 그리고 입법, 예산심의, 상임위활동 이런 것들을 보좌하는 역할이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 보좌관들은 어쨌든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인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의회를 팔레아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팔레아먼트라고 얘기하고, 독일도 분데스타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데스타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팔레아먼트는 8월이라고 하는 프랑스어에서 왔습니다. 이거 말은 말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분데스타그에서 타겐이라고 하는 독일어 역시 회의하다 말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가장 유래는
말하는 것, 회의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온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 시민의 이제 다양한 그룹의 그 이익 집단들이나 다양한 집단으로 시민들을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것. 우리 그 JSA 아시죠? 그 영화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 기본적인 총기 외에는 소유를 못하게 돼요. 그 공간 안에서 JSA 안에서 우리는 회담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물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일종의 그 이제 전선 이 물리력이 대체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의 평화로운 공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핵심적으로 말과 글로 그리고 상대에 대한 설득과 설명 이것으로 이제 일을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의회란 무엇이냐? 그 대통령 우리나라 이제 상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고 의회가 있고 사법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집행부 곧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의회는 입법부고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의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국정의 중요한 운영 방안을 결정하고 행정부가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의회의 권한과 권위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도출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300명의 의원들이 유권자로부터 선출된 대표라는 데 이제 그 핵심적인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의회는 그렇다고 개별 의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아닙니다. 시민들이 선택을 할 때에도 물론 의원 개인도 중요하게 보지만 역시 정당을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의회는 정당의 기본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구성을 잠깐 볼까요? 국회의장이 있으시죠. 그리고 뭐 대변인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의회는 이제 수많은 상임위원회들이 각각의 영역, 국정의 각각 영역에 소위 대응되는 상임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당과 야당들 그리고 이 집권당과 야당들에서 이제 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상임위원회 안에서 논쟁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회기는 뭐 여러분들 뭐 잘 보시면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이제 짝수 단위마다 임시회를 할 수 있고요. 9월부터는 정기회 이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임시회는 그 의회에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월에도 임시회를 열 수 있고 3월에도 열 수 있지만 특히 법에는 일단 짝수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7, 8월에는 이제 9월부터 심의하게 될 예산을 짜기 위한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정기국회 개회 전에 결산 심사가 진행되고 정기 기간 중에는 이제 국정감사를 20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이제 정부 예산심의, 법률안심의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국회가 운영되는 이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회의장은 산하에 수많은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한 번에 모아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이제 또 한 몇 개의 소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위들의
소위들을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올라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라고 하는데 이 소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야당, 그다음 여당 이런 간사들이 이제 안건을 주로 다루고 교섭단체 간사들이죠. 안건들을 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논의의 의제를 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위원회도 이런 야당 간사와 여당 간사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회 아까 기본 단위가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정당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저도 각 당의 일정표를 이제 내일 만약에 정당의 일정표를 오늘 좀 되면은 한 4시나 5시쯤 되면 내일 일정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각 당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든 언론한테 공개하든 공개를 하는데 그 공개한 내용들을 쭉 추려봤어요. 그래서 대체로 비슷하게 유사한 일을 수행하는 걸 묶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요. 9시쯤에 이제 당 지도부 회의를 보통 하게 됩니다. 좀 일찍 하기도 하고 한 8시 반쯤 하는 당도 있고 뭐 그렇게 한데 대체로 9시 요 사이에 당 지도부 회의, 원내 대책회의 회의, 지도부 회의 이름은 무슨 대표단 회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 회의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지도부 회의가 진행되고, 9시 30분대쯤 되면 회의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 결정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든가, 아니면은, 당의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나, 당론을 확인시켜준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면 브리핑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회의가, 지도부 회의가 끝나고 브리핑도 끝나게 되면 이제 당 지도부가 하는 일은 주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익집단이라고 말하는 시민의 자율적 결사체들의 대표나 그것과 관련된, 입법과 관련된 그들의 의사를 대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11시 모임이 끝나게 되면은 당 안에 이제 정책 라인, 정책위원회가 돼 있고 정조위원회도 있고 이런 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당의 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사회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당론에 녹일 것인지,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통상 오후 시간에는 공청회를 많이 하죠.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말 그대로 의견을 듣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부의 행위나 의안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공청회를, 다양한 이름의 공청회를 많이 갖고요. 그 다음에 저녁 남은 시간들은 이제 시민을 만난다든지, 현장에 만나든지, 이런 것들이 말씀드려요. 보시면 알겠지만, 당에 하는 일은 거의 대부분, 이익집단을 만난다든지, 시민을 만난다든지, 그것을 만남을 통해서 반영된 내용들을 정책이 어떻게 녹일지를 고민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시민들의 활동, 시민들의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정당이 받아 안을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이제 다른 일들을 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일정은 앞에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 일정 뒷부분에는 이제 수많은 당의 이제 당직자들이나 당의 관료들, 그 다음에 당과 행정부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제 또 수많은 회의가 있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 9시에 당 지도부 회의나 대변 브리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이미 좀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회의 자료 준비를 누군가 해야 된다든가,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 회의자를 준비하고, 대변인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날 다음날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새벽에 나오는 아침 신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문제제기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이 피라미드처럼 마치 빙산처럼
것처럼 그 바닥에 이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거는 이제 핵심적으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일 뺀 다음에 수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민사회 안에 모래알처럼 뿌려져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아는 분들이 계시지만 보시면 이제 제 강의에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카톡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산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뭐라고 다 얘기하게, 유정형, 그 다음에 아주 상당히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이걸 모으지 않으면 우리가 시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시민사회 안에 있는 이익집단이나, 그다음 무슨 시민단체나, 그리고 뭔가 어떤 이제 당의 풀뿌리 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별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해들을 일정하게 거두고 집약해서 이제 의견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만들어진 의견들이 다시 당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각각 당 안에서 사회를 갖다 이렇게 사회 의견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제 정치 활동이 진행되게 되고, 이러한 정치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의사가 정치가적으로 투입이 되면 정치 과정에서는 정치인과 정당이 이 문제를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면서 일종의 법안이나 제도의 형태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좀 다뤄지는 것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당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 정당이 얼마나 좀 파워풀한 그 사회의 조직인가를 우리가 잠깐 잊기 쉬운데, 정당이 일단 하는 기본적인 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정당은 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임위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정당의 입장으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정부기관이나 관료체계를 견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지는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기관이나 관료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가 큰데 이거는 좀 행정부에서 좀 알아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니네가 요구하는 법안 하나를 받아줄게. 이런 거래도 합니다. 또 협상을 하기도 하죠. 사실 저게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지하고 감시한다라고 하는 영역 외에 거래도 해야 되고,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화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같이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비공식적인 영역의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뭔가 무슨 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도를 만들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요. 법은 행정이나 관료, 그 다음에 사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규율하는 역할을 하는 규범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져야 합법적인 내용을 가진 정당성 있게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법이 가지는 중요성 엄청나게 크고, 우리 이제 신문에 보면은 칼럼이나 사설을 열심히 많이 보죠. 사실 사설에 나오는 내용들, 신문사의 입장이라고 돼 있는 내용들이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혼자 썼을까요? 그 사람들 혼자 그거 못 씁니다. 그 복잡한 내용들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신문사 논설위원들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입장이나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기 이전에 자기의 생각도 물론 있지만 정당에서 나오는 논평, 정치인이 말한 말, 이것을 제일 많이 참조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정당에서 그게 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의견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정당은 그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표명했는지는 언론에서 여론
언론과 여론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정당은 조직입니다.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 당 관료 조직이 있어요. 중앙당에 막 200명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더 많은 비공식적인 이제 당 활동가들이 있고, 지역위원회, 또 각 가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의 이제, 한 자치구마다, 기초자치구, 동구라든지, 그 다음에 시라든지, 기초자치구마다 정당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분화 들어가면 선거식이나 이럴 때는 동단위로 정당 조직 움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법이나 조직적 체계를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죠. 그리고 정당은 무엇보다 유권자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정당은 아무리 좋은 일,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일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에 가장 민감한 조직일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정당의 이 유권자들을 만나는 그 풀뿌리 체계가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정당들이 예전에는 유권자들 목소리를 직접 기초단위에서 들어서 중앙당으로 이제 올려보내는 이런 구조가 살아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래스루트, 그러니까 풀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지구당 퇴지라고 하는 거. 정당이 지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이 조직적 틀을 지금 깨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 지구당이 약해진 것이긴 한데, 그러니까 정당들이 의존하는 게 여론조사를 많이 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수집해서 자기들이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신문에 보니까 여의도연구원이 다시 좀 이렇게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의도연구원은 한때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는 가장 정확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던 기관이었는데, 여의도연구원을 다시 만들기 위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정당에서 어쨌든 여론조사 기능이 되게 중요해졌고, 이것의 핵심적인 토대는 정당의 풀뿌리들이 약해진 것과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일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정당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없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당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욕을 합니다. 정당, 당 이름이 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유지되고, 우리 정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당은 조직입니다. 조직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혼자 힘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친구의 도움을 받고 서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정당은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가니제이션에서 오르간은 내장, 장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러한 정당은 각각의 영역들, 예를 들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뭔가 이게 정무적인 판단을 내리는 머리가 있는가 하면, 풀뿌리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을 이제 흡수하고 담아내는 기관이 있고,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중앙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몸통이 있죠. 이러한 것과 똑같이 정당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정당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사는 모든 사회에서 이러한 조직이 없이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모으고 힘을 만들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청년과 미래, 그 다음 대학생 국회라고 하는 조직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고, 전국에서 사실 서로 안면도
서로 몰랐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공간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의견이 나오고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이러한 공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성과를 배가시키면서 세상을 응지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얘기를 한 것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조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은 정치 조직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어떤 자원이나 재산, 돈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는 것을 분배하기, 권위 있게 분배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한 그 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간들의 조직적 기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정당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파티라고 하는 정당 말이 어디서 오셨는지 뭐 딱 보면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파트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파트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파티시페이션, 참여하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시민의 참여, 그 다음에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운영되고 구성되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사회를 시민들을 무리지어서 신자라는 걸로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노동자라는 걸로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산다는 걸로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정당은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다양한 일, 그리고 정치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는 이 사회경제적인 기준이나 이러한 것이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이 정당으로 결집되는 기준이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은 다른 조직이랑 전혀 다릅니다. 정당의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목표는 집권입니다. 정권을 잡아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당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고 의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어느 한 측면에서 보면 이게 시민들이 결국 참여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자율적 결사체라는 특징도 한편으로 갖고 있고, 그게 정부기관이나 이런 거랑 틀리죠. 정부기관은 위에서 입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강제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정당은 아래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조직함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고 정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인류사회의 유일한 조직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교체, 로테이션 프린시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야당이 오늘의 여당이 되고,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여당이 되고, 이러한 정치 체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그 안에서 정당들 간의 경쟁, 이 경쟁을 놓고 시민들이 그래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주기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정당들이 집권하고 야당이 되고, 집권하고 야당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한자성어로 와신상담, 전토중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당이 되면은 좀 다른 방석에 앉아서 내가 집권하고 있는 거 뭘 잘못해서 이 정권을 내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음번에는 중원으로 갈 거야, 전토중례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재,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쟁 시스템이고, 이 안에서 정당은 정치 조직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이 알려지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조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아까 잠깐 사례를 들었는데요. 영국은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의원들이 신문제 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명예혁명 이후에 의원들 선거를 뽑았어요. 근데 선거를 뽑았는데, 선거를 뽑다 보니까 이 선거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일반 평민이나 재산이 적은 사람들은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매번 선거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 지역 유지가 매번 출마를 하고 이 사람이 매번 당선이 돼서 정부에 런던으로 가는데 런던에 가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몰려갑니다. 아니 당신 의회에 가서 왕이랑 대화도 하고 뭐 정책의 법도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필요한 요구하는 것도 좀 들어주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번에 나만 뽑아주면 내가 다시 런던 가갖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줄게. 그래도 하명차사예요.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요구를 해요. 야, 너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계약서를 쓰자. 너랑 나랑. 그래서 계약서를 씁니다. 우리가 우리 공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거 때 얘기하는 공약.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옵니다. 계약입니다. 시민들이 계약서를 써준 거예요. 계약서를 가지고 갔는데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이. 아, 이게 안 되겠다. 이 지역 유지한테는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좀 모아서, 17일간 힘을 모아갖고, 우리 대표를 런던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당의 기원입니다. 17일간 돈을 하나도 모으고, 유권자를 조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를 하나도 모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당의 기원. 그러니까 토리나 히그,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노동당과 보수당을 얘기할 때 뭐 토리 히그 이런 말, 이런 것의 애초에 출발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도 정치에 자신의 의사를 투입하기 위한 조직적인 결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을 당연히 여러 다른 연대 조직과 구별되는 점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시민 조직과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시민 조직이 정당이 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시민 조직의 그런 조직적인 내용 구성만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이후에 좀 어떤 계기로든지 선거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선거에 선거 운동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있게 되면 이거는 뭐 100가지 이론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딱 한 번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 정당이 왜 필요한가? 이걸 시민들을 모으고 시민들에게 정책 의사를 전달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하는 조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에서 정당만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민 조직으로 정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당 안에서 국회 안에서 정부 기관에, 정부 기구의 활동에 대응되는 수많은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그 상임위원회가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운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좌관을 통해서 당의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다 공부하는 일련의 그 과정들이 다 진행되게 됩니다.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에 가서 의원이 발언도 못하겠죠. 내용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기관의 정부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고, 실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당에 있는 인사들이 정부의 정부직 뭐 장관으로도 가고, 아니면 차관으로도 가고, 아니면 행정관으로 가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도구를 통해서만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정부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민조직으로서 시장 체계와 사법질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명한 얘기죠.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시민조직은 보통은 싱글 이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시민들을 조직하는 문제가 많은데 국가는 그렇게 싱글 이슈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다양한 이슈들 간의 관계, 그다음 조정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조직은 이제 정당 외에는 그런 조직이 없고, 뭐 참여연대가 뭐 시민단체로서 규모가 크다 그렇게 해도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정당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걸로 들어가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정당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 이거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먼저 시민의 조직된 의견이다라고 하는 거는 버크라고 하는 영국의 그 보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보수당 전사라는 책을 쓴 그 정치인이죠. 학자가 아니라. 이 정치인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당, 그때는 이제 정당을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설명해 준 게 아니거든요. 정치를 하려니까 필요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정당을 만들게 됐는데, 이 정당이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정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야, 정당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들을 조직한 것 같더라. 모은 것, 이런 기분이구나. 이 사람 스스로 이제 보수당 당원이기도 했고,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정당은 시민의 조직된 의견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진보정당이 있고, 보수정당이 있고, 뭐 중도정당이 있고, 온건 보수, 뭐 온건 진보, 이런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당을 구분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그 말 자체가 일정하게 시민들의 조직된 의견을 표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이 말들 속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치나 정견을 정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공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은 공통의 세계관이다. 한마디로 코드가 같은, 공유를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나랑 내 친구와 의견이 비슷하거나 하는 일마다 서로 생각도 비슷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생깁니까? 가깝게 되고 또 그 연대감도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지면 공동체 의식도 생깁니다. 우리는 한 팀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죠. 정당은 하나의 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팀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것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비전까지 공유하게 되냐, 그런 이제 이건 하나의 정체성을 일체화, 아이덴티티, 일체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만 있을까요? 정당은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은 사회 안에서 대표되어야 될 사회적 기구, 그 갈등을 대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요구, 이런 유기적이고 움직이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정당은 정당 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복수의 정당 체계를 허용하는 체계입니다. 그게 큰 정당 두 개가 정치를 운영하면 우리는 그 얄강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큰 정당 두 개 정도가 있고 그 외에 크진 않지만 뭔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대표하는 정당이 한두 개 더 있으면 우리는 이걸 다당제라고 합니다. 큰 정당 두 개가 있는데 큰 정당 두 개의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커서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이런 되면 우리는 이걸 양극화된 양당제라고 얘기합니다.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 서로 너무 멀어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국 정치가 어떤 정당 체계를 갖고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개의 정당이 있죠. 다당제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당들 간의 거리는 어떨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정당은 조직된 의견, 공통의 세계관, 대표되어야 될 사회 갈등,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조직, 그리고 정당 체계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정당들 가운데 하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 하는 일, 대표적으로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정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큰데 가장 큰 것은 유권자들의 선호 형성. 우리 쉽게 좀 얘기하면 여론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 정당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선거 유권자들이 뭐가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제 여기 대학생 국회의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에 가면은 뭐 막내 아들이든지 막내 딸이든지 맞이든지 뭐 이런 자기의 또 영역이 있잖아요. 학과에 들어가면 과에서 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한 명의 개인이 하는 일은 되게 많잖아요. 100가지도 넘습니다. 뭐 당연히 그 중에서 그만큼만 정치에 사실 관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 풍부한 사람들이 하는 100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이제 정치적. 그런데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일, 사회,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일을 당연히 다 할 수가 없죠. 다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정하는 일? 또 그 법령 하나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찬성하는데 좋아 나빠 이걸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시민들은. 왜냐하면 그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는 우리가 그 문제를 판단하는데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주체가 바로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 교육을 수행하는 기부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딕 체니라고 하는 그 미국 부시 정부 때 부통령이었었던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바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치와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 나오는 영화나 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영화는 가능하면 꼭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서울에 있는 주요 개봉관에서 개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주안에 갔더니 조그만 문화예술 극장에서 그 영화를 개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영화에서 보면 이 딕 체니라고 하는 사람이 예일대학에 들어갔는데 매일 술만 먹고 하여튼 공부를 하다가 담을 쌓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잘립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 딕 체니의 여자친구가 너 이런 식으로 살 거면은 나랑 갈라서자. 나는 너 이런 식으로 사는 그 딕 체니의 여자친구는 나는 내가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그 사회 당시에 능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뭘 하고 싶어도 여자라는 핸디캡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는데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나의 꿈을 같이 실현하고 싶었는데 네가 지금 이런 상태면 나는 너랑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딕 체니가 무릎 꿇고 이제 빕니다. 달라질게 내가. 그리고 나서 다시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데 취업 기회를 찾다가 의원이 이제 국회의회에서 인턴십 하는 과정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제가 하는 것처럼 약간 재미없고 지루한 강의를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한 국회의원이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다 뭐 똑같은 얘기다. 뭐 하고 싶냐, 니네. 뭐 하여튼 이렇게 너무 이제 인상적인 그 연설을 하는 것은 짧은 연설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정치에 좀 더 이 정치라는 게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 조직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좌관 일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당이라고 하는 그 자체 민주주의 학교를 배제하고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그 안에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단련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공천이라는 것을 하죠. 정당은. 특히 이제 이 공천은 당내 경쟁을 통해서 이 출마자를 당이 이제 시민들한테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 당은 여러분들의 대표로 이 사람을 갖다가 추천합니다라고 제기하는 게 공천인데 이 공천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본선은 A 당이나 B 당이나 굉장히 다른 정당들 간의 그 경쟁이기 때문에
쉬워요, 의외로. 나는 내 얘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 자기 얘기만 하면 된다지. 근데 정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팀이, 하나의 팀입니다. 팀이면 되게 많은 게 같은 거예요. 가치관도 비슷하고, 정책으로 입장도 비슷하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뭔가 옥석을 가려하고 사람을 하나 추려야 되니까, 당연히 이 과정이 대단히 경합적이고 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선거에서는 칼빈이 안 난다. 본선에서는. 너무 깔끔하게, 나는 내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당내 경선에서는 감옥싸움도 나오고 칼빈도 나고. 그래서 이 선거에 경선을 제안하는 선거에서 통과했었던 한 민주당, 지금은 이제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경선을 치른 소감을 부르니까 영혼이 탈탈 털린 것 같더라. 자기가 이제 살아오고 뭐 이랬을 때 법률적인 뭐 이런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도 다 이제 선거 쟁점으로 올라오고, 사실 그 공천이라는 것이 되게 뭐 몸싸움하고 무슨 진흙탕 싸움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표현을 하지만, 그 과정이 정당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골라내는 과정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신문에 어떤 말이 이렇게 정치에 대한 용어는 그 상식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정치를 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한번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책을 위반하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역할이고, 그리고 갈등을 표출 내개 조정함을 통해서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등이라는 말 아시죠? 영어의 컨플릭트라는 영어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갈등의 갈자가 무슨 갈자인지 혹시 아세요? 예, 치뿌리 갈자입니다. 등자는 무슨 뜻이에요? 등나무. 두 식물이 가진 공통점이 뭐죠? 그 줄기 식물이랑 서로 엉키는 식물이죠. 그래서 말이, 치뿌리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왼쪽으로 돌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서로 엉켜붙어서 풀기 어렵다라는 뜻에서 갈등입니다. 이 갈등을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 쓰는데, 그 중국은 이 콘플릭트를 모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창과 방패, 화합이 안 되는 말을 쓰죠. 근데 한국이랑 일본은 갈등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콘플릭트의 정치적인 번역은 갈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칡나무랑 등나무, 치뿌리랑 등나무랑 얽히고 섞이면 풀기 어렵죠. 대신 뭐가 있습니까?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사회를 통합시켜요. 갈등이 없는 사회는 전체주의. 갈등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전에 그 사회주의 소련이나 나치가 지배했었던 이런, 그런 데는 갈등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갈등이 없어요. 위에서 보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다 가고, 이견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이견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해악이 된다고 가르치는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이 있는 사회예요. 이견이 흘러넘치는 사회입니다. 이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민주주의가 풍부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그 여러 개의 정당들 중에서 하나로 되어 있는 정당은 갈등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걸, 이런 불만을 모아서 갈등을 표출합니다. 정치 공간 안에. 그걸 또 극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세게 감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정 정책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차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표출을 하건 갈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매개를 하는 거죠. 시민.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어떤 정당에 찾아갑니다. 우리 지금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 정당이 수용해달라라고 이제 가서 요구하게 되고, 이걸 또 담아서 정책으로 만드는 것도 정당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만 하느냐. 정당은 정치 과정 안에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책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최저임금 15,000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A당은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생각해야 돼. 지금 최저임금 5,000원도 많아. 그러면 이 두 당 사이에서
어쨌든 정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협을 하죠.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10,000원까지만 하자. 우리도 예를 들어서 5,000원 깎고 니네도 뭐 얼마 하니까 이 정도면 서로 타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 과정들을 정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타협을 하죠. 거래도 해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견을 내가 들어줘. 그 대신 다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당 의견을 지지해줄게. 이러한 일들이 정치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정당을 따라서 우리 사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 갈등인지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당과 정치 지도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 또 시민들의 사회에 모매개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시민들의 요구들을 끌어모으는 역할들을 정당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아진 과정을 정치 과정, 주로는 의회에서 국회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의회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일정하게 타협하고 조정시켜서 우리 사회가 잠정적으로 이 지켜야 될 제도적인 규범, 입법이나 정책 과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정당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잘하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정당 안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원들이 이익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지금은 3인당 당원이 한 40만 정도 된다고요. 근데 독일도 많았을 때는 3인당 당원이 한 1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독일이 복지체제를 만들고 일하는 것이 60년대 이 시기인데, 소위 60년대죠. 60년대 이 시기인데, 이때 이제 당원 숫자가 제일 많았는데, 그때 100만.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당내 선거를 위해서 끌어모은 페이퍼 당원이 얘기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분해 구조나 이런 구조를 통해서 당에 포괄되어 있는 당원, 실질적인 당원의 숫자가 그렇다. 기민당도 당원이 100만 명이죠. 많이 나갔을 때. 지금은 이제 다 두 당 다 한 40만, 45만 정도 이렇게 되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이죠. 근데 이제 이 정당이나 민주주의가 이제 사회에서 존중받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받으려면 이게 바뀌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되게 제일 볼프스부르크라고 하는 독일 도시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18살 먹은 젊은 친구 이제 막 학교를 이제 졸업한 젊은 친구, 김나지움을 졸업한 이제 젊은 친구를 만났어요, 바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뭐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 편하다, 정치 문제를 생각하는 거지. 왜?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폭스바겐에서 일했고, 볼프스부르크가 폭스바겐의 도시거든요. 폭스바겐에서 일했고, 우리 아버지도 폭스바겐에서 일했고, 나도 폭스바겐에서 일할 예정이다. 우리 할아버지도 3인당 당원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3인당 당원이고, 나도 곧 3인당 당원이 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러한 문화를 3인당은 150년 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마 내가 보기에 바이에른의 어떤 지역에 가서 교회 앞에 있는, 성당 앞에 있는 바에 가서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우리 할아버지는 농업을 했고, 우리 아버지도 농업을 했고, 나도 농사를 지을 예정인데, 우리 할아버지도 기민당, 옛날에는 중앙당이라고 불렀으니까 중앙당 당원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기민당 당원이고, 기사당 당원이고, 나도 기사당 당원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거기도 정당이, 중앙당부터 치면 150년 가까이 되는 정당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당 볼까요? 민주화 이후의 정당, 민주화 이후만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보수계열 정당, 하나씩 읽어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였죠? 민정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은 이제 보수정당과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 민주당 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민주화 이후에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그 다음에 평민당이랑 통일민주당이 80년도에 이제 쪼개져서 대선에 나왔고, 또 통합민주당도 통합됐다가 새정치국민회의로 새로워졌다가 새천년민주당으로 더 새로워졌다가 열린우리당이 열려버리고 통합민주당은 또 통합해야 돼요. 민주통합당 또 통합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또 새로워지고 더불어민주당 이것도 이제 통합하고 마찬가지고 늘 통합하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시민들이 정당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매번 새로워질 수가 있는지. 그 다음 진보정당 개혁. 진보정당은 이제 늦게 들어왔죠. 2000년대 상당히 돼서 2004년도에 원내에 진입한 정당인데 이 당도 만들어 놓은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쪼개집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쪼개지고 1차로 다시 통합진보당으로 통합을 했다가 이 통합진보당이 또 깨지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정의당으로 또 됐다가 이제 정의당이라는 당명으로 이름을 바꿔서 당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당과 정당과 시민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늘 다른데 당명을 기억도 못해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들한테 정당 이름을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대신 사람 얘기합니다. 아, 여기 문재인이다. 뭐 거기 황교안다. 그다음 심상정당. 아니면 저기 유승민, 안철수당, 유승민당, 이런 식으로.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흩어지기 때문에 정당을 기억하는 것보다 정치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수월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준 가장 큰 문제는 시민과 정당 간의 신뢰와 책임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당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커지고 정당이 하는 역할에 대해 큰 데 비해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 자체는 되게 취약해지는 이러한 문제를 낳았고 이것이 우리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흩어지고 그것만 같지 않습니다. 하나의. 자, 그래서 민주화 이후의 정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선거를 위한 통합 및 분열의 연속이었다는 점을 좀 줄 수 있겠습니다. 정당이 시민들에게 정치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되게 안정된 집이어야 되는데, 시민의 집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 민주화 이후의 좀 상당히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하나는 지도부에 따라서 노선과 당명의 수시로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지 못해요. 이건 다 불안정한 것은 시민들. 그리고 정당 체계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정당 체계 자체가 불안하죠. 지금 있는 우리 5개, 5개 정당이 원내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 다음 총선할 때도 5개로 그대로 남아있을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또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정당이 그대로 또 남아있을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좋게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변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사회민주당 얘기하고 미국에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지만 그 민주당은 늘 같은 민주당은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정당도 내용을 바꾸고 당에 있는 후보를 결정하는 절차도 바꾸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당이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맺고 있는 신뢰와 책임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위해서 바뀌는 거라는 조직이라는 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당 조직은 사실은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 비공식적인 영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치 안에서 그러니까 언론이나 회의나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표명되는 거 말고
비공식적으로 그 뒤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당을 잘 다루는 문제는 학자들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공식적인 경우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정당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하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정당을 잘 만들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당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다양한 만큼 민주주의에서 정당 체계는 다원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좀 더 구석구석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집해서 정치 과정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체제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유기적이고 사회적으로 시민과 좀 잘 붙어있고 신뢰와 책임의 관계가 좀 이렇게 단단하게 형성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되기보다 좋은 정당 지도자, 좋은 정당을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정당 안에서 여러분들의 정치적 꿈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같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거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우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요, 그동안 정당들이 이름이 정말로 많이 바뀌어 왔는데 특히 지금 이름이 정말 많이 바뀌어 왔는데 그런 이름들을 바꿔갔던 과정이나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나 어떤 식으로 바꾸었는지 방법이 궁금한데요. 어떤 절차 같은 거라든지. 정당 이름이 바뀌는 그 어떤 절차나 구조 같은 것은 네, 그런 구조가 네. 너무 자주 바뀌는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많이 바뀌고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많이 바뀌고 또 통합하고 이러는 거 우리가 선거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치적인 이유죠. 핵심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관련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권력은 나쁜 건 아닙니다. 권력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의 팀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집이고, 이러한 생각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만약에 자리를 잡았으면은 정당 안에 권력을 두고 이견이 생겨도 저는 그렇게 쉽게 정당을 깨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깨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깨지는 과정이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정당을 깨질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능하거나 아주 나쁜 사람을 이렇게, 왜냐하면 정당을 깨고 나갈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대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럼 그 집에 남아있는 상대조차도 이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쪽이 모두 다 당일을 바꾸게 돼요. 지금 정당이 바뀌게 된 것들이 대부분 당내 갈등을 다루지 못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당내 갈등을 잘 다루는 규범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최근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관련을 두고 이제
당 안에서 되게 격렬한 분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당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당이 풀어나갈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대해, 질문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은 됐나요? 예.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또 아까 다른 여자분 네,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에서 맨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PT에서 정당 조직은 공식적인 패턴보다는 비공식적인 행위가 더 지배적이고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우리는 어떻게 정당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그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정당론이라고 하는 정당 조직론이 정치학에서 연구가 가장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사실 볼만한 논문 정도가 2개 정도밖에 없어요. 사르토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정치학자가 쓴 정당 조직과 정당 체계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파네비앙코라고 하는 역시 이탈리아의 정치학자가 쓴 정당 조직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는 두베르제는 혹시 들어보셨죠? 정치학 학부로 하신 분들은 과주자의 정치라는 얘기. 그게 이제 정당론의 어떤 기초자. 그러니까 사실 정당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사회 정치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문적으로 정당에 관한, 그다음 민주주의에 관한 좀 제대로 된 연구를 해보겠다. 그럼 저는 정당론을 도전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잘 연구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치학자들이 정당론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탈리아 정당이 우리보다 더 격렬하고 심한 그 갈등 정당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서 정말 중요한데 정당이 이렇게 분열하고 깨지고 그 다음에 정치 갈등도 심하고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 우연히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정당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많이 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정치를 직접 행위자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정당에 들어갈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속해 있는 정치발전소에 피오나 디어라고 하는 독일의 16살 먹은 학생이 인턴으로 와서 한 6개월 동안 있다 갔습니다. 그 친구는 그 학교에서 6개월 동안 자기가 뭔가 이렇게 도전할 만한 일을 하는 거를 신청했고, 그걸 이제 받아서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공장에 들어간다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 한국 정치를 좀 이해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발전소에 자기가 인턴으로 와도 되겠냐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와 있었는데, 이 친구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정치적 고민은 정당 다니는 문제였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리고 자기는 자기 부모님은 이제 3인당 지지자인데, 자기는 녹색당이나 좌파당이 훨씬 더 좀 이렇게 자기한테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정당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 고민을 아마 오래 하면 나는 이제 정당 입당 문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른 나이에 정책 삶을 본인이 이후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물론이거든요. 정치와 관련해서 어쨌든 좀 이후에 꼭 관여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당 고민을 되게 일찍 시작을 하게 되고, 일찍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독일에 갔다가 오면서 고등학생들 한 1학년들이 보는 정치경제 교과서를 하나 사왔는데, 내용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치라면 어떻게 돌아가나라는 제목인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원회가 있고 협상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한 밑에 줄에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타협과 거래, 그 다음에 때때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 부정한 방법들도 포함되기도 한다. 근데 재밌는 건 고등학생들한테 이게 나쁘다고 가르치기보다는 정치라는 현실의 세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이렇게 교과서에 기재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정치라는 건 보면 깨끗하고 투명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얘기해 주는데 정치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비공개적인 영역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조정하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깊은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만약에 좀 공부를 하고자 하신다면, 그리고 이해를 더 하고자 하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정당 당원이 되는 것이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한 번에 받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위원회 한규민입니다. 저 아까 이탈리아 얘기가 나와서 되게 반가웠는데 학교에서 이탈리아 전공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정치가 다른 그 북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 그렇게 선진적인 편이 아니고 후진적인 정치 형태를 띈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 체계가 우리나라에도 연구 대상이 끊임없이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강의 일단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일단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한국의 정당이 굉장히 정치 행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서 좀 느낀 점, 보수 계열의, 지금 여기 PPT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보수 계열의 정당이 있고 진보 계열의 정당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생각해봤을 때 좌파라는 개념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따로 빼서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금 좀 깊은 좀 해석, 왜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해주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진보 계열 정당이 2000년대 이후부터 등장을 했는데 원래 이전에는 민주당 계열 정당이 약간 좌파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보수 계열의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줬었잖아요. 근데 진보 계열 정당이 등장함으로써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띄어야 생존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분만 더 가질까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당에 얘기할 때 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문재인당, 자유한국당이 아닌 황교안당, 이렇게 그 보스 혹은 명망 있는 중심으로 이렇게 지칭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오히려 약간의 후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정당의 가치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렇게 대안 혹은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일단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탈리아는 아마 학교에서 이탈리아 정치를 좀 배우고 계실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탈리아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되게 복잡한 지역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국과 소련의 갈등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내는 그 뒤에 있는 배경, 이데올로기적인 이러한 측면들이 일반의 시민들의 삶까지도 이렇게 갈라놓는 이러한 아주 체계적인 갈등이라고 냉전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서로 싸우지는 않지만. 근데 이탈리아는 그 경계선상에 딱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탈리아는 당시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서구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소련으로 이제 되는 이 동그란 영역이 포함될 것인지, 또 이제 그 내부에서 그 논쟁을 상당히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공산당 지도자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이 잠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이 질문하신 분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자 기억을 하나요? 벨로스 안 보이죠? 아,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 당시에 이 이탈리아 공산당이 이탈리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었어요. 이 공산당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공산당이 우리는 동구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탈리아는 내전이 생겼을 겁니다. 아마 한국처럼 전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죠. 근데 이탈리아 공산당이 일단은 국가 정부를 유지할 문제에 대해서 연합전선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치적 방식을 결정을 하고 당시에 보수정당과 함께 이민전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하는 거죠. 일종의 정치적인. 그래서 이탈리아 공산당이 유로 코뮤니즘의 시초가 되는 거고, 이탈리아를 그나마 이탈리아는 북쪽이랑 남쪽이랑 사실 약간 종족도 틀리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은 게르만들이 이제 지배를, 신앙 로마제우스 시대에는 게르만족이 지배를 했고, 이게 늘 이게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갈등 구조, 지역 갈등이나 그다음에 정치 세력들 간에 파시즘도 있었고 강한 좌파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탈리아가 어떤 정의의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그 당시 좌파의 중요한 지도자가 일정하게 이제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탈리아가 하나의 나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안에도 되게 복잡한 갈등이 많았어요, 정당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사라토리나 파네비아고 같은 이제 학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정당에 대한 연구를 좀 본격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얘도 뭐 후진적이라기보다 라틴계의 특성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도 정당체계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걸 우리가 이제 라틴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쪽은 약간 기질적으로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주장 강하고, 반면 독일이나 중부유럽, 북유럽 쪽은 대단히 합의를 중시합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노사정, 우리가 말하는 모델, 이것도 독일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기업 공동결정제들도 다 독일에서 나왔고, 합의, 노사가 합의하고, 노사가 정부가 합의하고, 주단위가 합의하고, 이런 합의의 전통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건 약간 역사적 맥락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한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당 이후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수적이죠. 왜? 한국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엄밀한 얘기에서 보면 한국에서 야당 역할은 북한이 했다고 봐야,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 사실 우리나라는 그 해방 이후에 있었던 다른 후진국들과는 달리 토지 개혁이 되게 잘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 과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회 격차의 정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1980년도까지 거의 뭐 세계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최고 수준일 정도로 이 빈부격차의 갈등이, 이 격차가 되게 적었어요. 이게 커진 건 민주화 이후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커진 건 민주화 이후. 근데 왜 그 다른 나라를 보면은 이제 등부가 통치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빈부 갈등이 아주 격화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부도 집중이 특정 계급에 집중이 되는 게 통상인데,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시대 때 오히려 사회가 평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경쟁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북한, 저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회를 잘 이끌고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부의 정당성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제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일정하게 권위주의 때는 북한이 야당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왼쪽으로 확대가 이렇게 막혀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시점까지 막혀 있는 나라.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이번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원의원에는 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시민들이 그 사람한테 권한을 많이 줍니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지금 계속 넓어지고는 있지만 한국사회는 왼쪽으로의 확장이 일정하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분단으로도 기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당 체제가 보수적인 틀로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보 보수는 엄밀히 얘기해서 정합적인 말이 아닙니다. 진보 보수.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는 나라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틀린데, 이걸 프로그레시브 얘기하면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되게 많아요. 프로그레시브. 그 좌파라는 표현이 맞는 거죠. 레프트가 맞고, 좌파의 핵심은 노동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좌파 정당인가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나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니까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엄밀하게 정치학적인 좌우 개념이 맞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거지. 내가 좌파인가? 아니 민주당이 좌파인가? 정의당이 좌파인가? 좌파에 부합하는 그 당의 조직적 구조나 당원 비율, 그 다음 정강 정책이 돼 있나?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 상당 부분은 여전히 형성기의 정당인 모습들도 일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당을 강화하는 대한 문제는, 저는 그건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결사체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이 차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은 결사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사체, 시민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은 결사체들이 모아지는 것, 이 결사체들이 정당과 함께 일하는 경우를 쌓아나가는, 그러면 정당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 나가는 필요를 갖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사회적 기반을 잃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주선처럼 시민사회가 붕 떠있게 되면 정당에 대한 신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포퓰리즘적인 거, 자극적인 거, 뭔가 이렇게 사이다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정치가 사이다처럼 할 수는 없는 건데, 뭐 이런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정치를 주도해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뭐 정당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연해주신 이상민 선생님과 토론타임을 즐거웠고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직원분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같이 토론타임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창식에 계신 분들 혹시 옆에 창문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